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평범한 직장인 정우라고 합니다. 직장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그냥저냥 사람답게 살 정도는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제 삶은 아주 심심하고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바로 그날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멀었던 기존 집을 떠나 회사 근처로 왔습니다. 집은 아주 평범한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좀 비싼 대신 위치가 좋아서 회사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아침마다 지옥철 타고 출근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진짜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키는 160 정도, 긴 생머리에 약간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니 갑자기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1205 사세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저는 당황했죠. 네. 네. 맞아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다행이다. 저 1204호 사는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택배가 잘못 와서요. 혹시 이거? 그녀가 내민 건 제가 얼마 전에 택배 분실됐다고 난리쳤던 고양이 발바닥 모양의 컵받침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옆집에 있었던 거죠? 이거 제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택배가 잘못 와서요. 저도 처음엔 제 건 줄 알고 열어봤는데 고양이 발바닥 모양 보고 이건 내 취향 아니다 싶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택배 분실됐다고 난리쳤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엔 택배 주소 확인 잘하세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졌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옆집에 저런 사람이 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그날도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 돼. 거기 말고. 진짜 왜 이래? 처음엔 뭐지 싶었어요. 싸우는 건가?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진지하지 않은 느낌? 거기서 어떻게? 저는 순간적으로 벽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야옹. 고양이였구나.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옆집 여자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뭔가 사고를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피식 웃으며 다시 넷플릭스를 보려는데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말썽이야? 너 때문에 또 다 젖었잖아. 이번엔 좀 이상했어요. 아니, 고양이가 뭘 했길래 다 젖었다는 거지? 저는 괜히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길래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죠. 네. 잘 잤죠. 근데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젯밤에 좀 들렸어요. 고양이가 말썽을 부리나 봐요.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밤에 좀 시끄러웠죠? 얘가 자꾸 물건 떨어뜨리고 난리를 쳐서. 아니에요. 뭐 고양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동물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치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녀가 고양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정우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게임하죠. 은주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치즈랑 놀거나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요? 무슨 장르 좋아하세요? 로맨틱 코미디요. 정우 씨는요? 저도요. 최근에 본 거 뭐 재밌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둘 다 고양이를 좋아했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덧 우리는 꽤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만 대화를 나누던 게 점점 발전해서 가끔씩 서로의 집 앞에서 잠깐 얘기하는 사이로까지 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갑자기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뭐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요. 왜요? 치즈 때문에요. 치즈요? 저는 순간적으로 치즈가 고양이가 아니라 진짜 치즈라고 착각했습니다. 치즈 때문에 시간을 내달라고? 무슨 치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멍하니 있었는데 은주가 말을 덧붙였죠. 치즈가 요즘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고양이 카페 같은데 데려가서 다른 고양이들이랑 좀 놀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나 해서요. 고양이 치즈 얘기였구나. 물론이죠. 저 고양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주말에 시간 돼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고양이 카페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고양이 카페 같은 곳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또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생각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놀고 있었고 치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더니 금방 적응해서 다른 고양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치즈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런 은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혼자 왔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뭐요? 저도 재밌었어요. 이런데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와요. 치즈도 정우 씨 좋아하는 것 같고. 좋죠.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고양이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치즈와 놀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은주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우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치즈도 바로 좋아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주의 말투는 그냥 평범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조금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가끔씩 치즈 얘기를 핑계 삼아 저를 불렀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죠. 어느 날 은주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희 집에서 밥 한 번 먹어요. 치즈도 정우 씨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할 거예요. 치즈 핑계로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그 웃음에 또 한 번 설렜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게임을 좀 하다가 슬슬 넷플릭스를 켜볼까 고민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옆집 은주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즈 고양이가 또 뭔가 사고를 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아, 하지 마, 제발.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리는 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뭐지? 싸우는 건가? 아니면 둘이 연인 사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어폰을 끼고 게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치즈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서요. 치즈랑 한 잔이요? 고양이가 술을 마시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몇 시에 뵐까요? 그렇게 우리는 은주의 집에서 간단히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저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은주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은주는 갑자기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가끔 옆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요. 뭐 남자친구 있으시면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은주는 울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전 남자친구예요. 우리가 헤어진 지 꽤 됐는데 자꾸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싫다고 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 억지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날 밤에 들린 소리도? 네.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 씨, 아니에요. 괜히 정우 씨까지 휘말리면 안 돼요. 휘말리다뇨.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니, 친구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며칠 후, 은주의 전 남자친구가 또다시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은주와 미리 계획을 세운 대로 그녀의 집에 마치 남자친구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문 열어. 나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은주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전 남자친구는 은주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또 뭐야? 이번엔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어차피 내가 올 거 알면서. 그 순간 저는 은주의 뒤에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누구야?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문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뭐야? 저요? 은주 씨 남자친구인데요. 제 말에 전 남자친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알아? 은주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은주와의 과거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이게 은주야. 이게 진짜 은주라고.
너 같은 놈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저를 농락하려는 듯 웃으며 사진을 흔들었지만 저는 그걸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뭐,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전 남자친구 주제에 과거 사진 들고 와서 지금 여자 괴롭히는 거 보면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딱 보이거든요. 제 말에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이런 걸 들고 와봐야 은주 씨는 이미 당신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떠난 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다시는 못 오게 할 테니까. 어느 날 은주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요. 왜요? 저희 집에서 치즈랑 같이 저녁 먹어요. 요즘 치즈가 정우 씨를 너무 좋아해서 자꾸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치즈가 아니라 은주 씨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은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즈 때문이라니까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은주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리까지 하셨어요? 이거 은주 씨, 혹시 저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우 씨, 정말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요리한 건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그동안 저 도와주신 것도 있고 치즈랑도 잘 놀아주시고. 그녀는 말을 얼버무리며 음식을 차렸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네, 사실 요즘 정우 씨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저를 그냥 옆집 사람이나 친구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은주가 지금 저한테 고백이라도 하려는 걸까? 은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정우 씨가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정우 씨를 좋아하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주 씨, 사실 저도요. 저도 은주 씨를 좋아해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어요. 은주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연애하는 거예요? 네. 은주 씨가 괜찮다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치즈를 데리고 산책 겸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이 되면 그녀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귀엽고 수줍음 많던 은주가 밤이 되면 놀랄 만큼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우 씨, 저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뭔데요? 은주 씨, 또 무슨 귀여운 얘기 하려고요? 정우 씨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밤에도 계속 보고 싶고 붙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은주 씨,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서로를 더 알아가며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지방으로 온 지 벌써 4년도 넘었네요.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왔어요. 평범했던 학창 시절만큼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는 천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큰 숙모가 어찌나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그 등살에 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나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큰 숙모는 여자가 나이가 차면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고리타분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도통 듣지를 않으셨으니까요. 엄마는 손윗동서가 옆에서 닥달을 하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냈어요. 그럼에도 이 남자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한다더군요. 규모는 작아도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진솔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끌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는 제게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어요. 내심 마음에 있던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큰 숙모는 모든 게 자기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도 싫지는 않으셨는지 고맙다고 선물까지 하셨습니다. 전이는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그러더군요.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형이 수금만 돈만 들고 잠수를 탔어. 그럼 어떻게 해? 아이 가지려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야? 집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2개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아주버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과 아주버님은 이복 형제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사별을 한 후 아들이 있는 집에 재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직도 아주버님 못 찾았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라진 게 벌써 몇 달째냐고. 당신은 정말 회사 재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직원들이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러다가 빈털털이라도 되면 어떻게 해? 무슨 방법이 없어? 형이 갈 만한 곳은 경찰한테 알려줬고 은행이랑 싹 다 돌아봤어. 형이니까 믿고 맡긴 건데 어떻게 해먹고 숨어버릴 줄 몰랐지. 최악의 경우 이 집도 팔아야 될지 몰라. 남편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이제는 정말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되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 결국 남편과 저는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다가 물건까지 집어 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수입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벌써 3개월째였던 거예요. 아이가 생긴 게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당신 아이가 생겼는데 기쁘지도 않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좋아해?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만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좀 찾아봐. 그렇게 되고 당신은 뭐 했어? 돈도 한 푼 안 벌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잖아. 그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셨어요.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단녀에 임신까지 한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던 사이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됐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저를 나몰라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남편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을 것처럼 구냐?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네가 나처럼 기술이 있었으면 왜 직장을 못 구했겠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과거 종합병원 수간호사였다며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매일 찾아와 귀에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처럼 기술이 있었어도 임신 중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곧 애 낳으러 갈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실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일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뱃속에 아기를 가진 저에게 일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팔팔 뛰셨고 저는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집안이 만나서 결단을 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집에 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 소리 하셨어요. 자네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홀몸도 아닌 아내한테 돈 벌으라고 등 떠밀으냐는 말일세. 그러고도 맨날 술에 쩔어서 살 건가? 자네는 나중에 자식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습니까? 애는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사위여도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머슴 취급만 합니까? 그런 말한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만나자마자 물 마시기 전부터 이게 뭐랍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앞에서 긁어대는데 누가 버팁니까? 하긴 이렇게 손만 벅벅 긁어대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시애미가 있는데도 남의 아들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데 지 남편한테 평소에 얼마나 짜증나게 했을 거야. 지금 제가 뭘 보고 좋은 말을 하겠어요? 저 방 좀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방입니까? 돼지우리처럼 저 정신 상태로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놓고 남의 탓 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하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인가? 자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하품이 나오나? 맨날 술만 퍼먹고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내 딸 데려가겠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보고 듣겠어. 아니 자기 아들이 이 지경인데 이 상황에서도 내 딸 보고 밖에 나가서 벌지 못한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그런 아들만 감싸니 이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사돈도 정신 차리세요. 아들한테 좋은 말을 해줄 때가 따로 있죠.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두고 제 딸 보고 기술 없다 소리를 어디다 대고 하십니까? 안 되겠으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대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얘 데리고 가겠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찌나 부하가 치미는지 그만 남편을 확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자리에서 술병을 꺼내 들고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이거야? 어쩜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래?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밀쳤어? 시어머니가 남의 귀한 아들을 밀쳤다며 저를 확 미는 거였어요. 결국 아빠와 시아버지도 대판 싸우고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보자며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기 전에는 꼭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자마자 제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만나서 뭐 어쩌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잘 살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정을 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아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는 이혼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정말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살아온 정이 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이제 정말 늦은 거야? 사과를 하려면 저번에 부모님 찾아왔을 때 그날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했었어야지. 어머니랑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당신이 한 행동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이러면 다시 산다고 해도 어디 편하겠어? 형이 그런 식으로 도망갈 줄 몰라서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 봐서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당신 말대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시간을 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잘 되던 사업이 이복 형 때문에 갑자기 무너졌으니 힘든 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혼 준비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며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당신이 정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의견도 들어볼게. 부모님이 이해하신다면 나도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시다가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하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서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썼고요. 시어머니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박혀 있었지만 내 아이의 할머니가 되실 분이니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는 선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출산 전 마지막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서 남편 혼자 운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기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원래 차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박식하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했어요. 워낙 차 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중간에 휴게소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천천히 갔어요. 우리 호텔 빨리 안 들어가도 되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괜찮은 저수지 있거든. 잠깐 보고 가자. 저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보나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수지는 남편 말대로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잠시 바람도 쏘이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은 후에 다시 출발하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답답해서 벨트를 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놀라서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저수지를 향해 돌진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소리만 쳤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떡해.
차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차 문을 열었지만 물에 빠졌고 남편은 울부짖으며 저를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온몸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겨우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어요. 제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다가 깨어나는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나가셨어요. 의사는 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뭔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 뭐가 이상한데? 내 배가 왜 이래?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 아기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 엄마의 말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엄마를 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제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자리를 비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는 다시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머니는 예전에 간호사여서 자기가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엄마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돈에게 맡기냐며 두 분이서 번갈아가며 제 옆에 있기로 하셨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제가 출발 전에 차를 다시 점검해야 했는데 바빠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동차 사고는 보험 처리될 거고요. 혹시 차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저도 민원이라도 제기하려고요. 선아 말대로 기차를 타고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사고 날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겠나.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 저도 아이를 잃어서 슬프지만 충격받았을 남편이 걱정돼서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라며 돌려보냈어요.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라. 아파서 그런 거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잠이 오면 마음 놓고 푹 자. 그래야 얼른 낫지. 저에게 악독하게 퍼붓던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잃어버린 아이가 떠오르고 울다가 지치고 했어요.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와 엄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두 분이 자리를 뜨고 없을 때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차라리 나도 같이 죽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혼자 있을 때 보험조사원이라는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선아 씨 되시죠? 자동차 저수지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한테요? 그 차는 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정선아 씨가 남편분이 수령하는 생명보험을 드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저수지를 직접 가봤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블랙박스 녹화도 안 되어 있던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생명보험은 결혼하기로 한 다음 남편이랑 같이 들었어요. 블랙박스는 물에 들어가서 고장난 게 아니었나요? 저는 좋지 않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방수 처리된 거였고 고장이 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녹화가 아예 안 되었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남편한테 혹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었나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내렸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면 저한테 확실히 알려주세요. 제가 사정을 하자 보험조사원은 저수지에 저희 차를 세운 곳을 가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일부러 중립기어를 놓고 내린 거니까요.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보험조사원은 저에게 몸조심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가 오실 때 유난히 졸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간호사 일을 해왔던 시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 모르게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맨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오는 날이 됐어요. 저는 남편이 주는 물을 마시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시는 척만 하고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의사가 검사하자고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잠이 계속 늘었으니 다른 기저 질환이 있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럼 오늘 양을 확 늘려? 저는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제 링거에 무슨 주사약을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그런 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링거는 쓰러지고 시어머니는 주사기를 놓쳤어요. 남편이 어찌나 세게 입을 틀어 막았는지 숨이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사돈은 지금 뭐 하세요? 그 주사기는 뭐예요? 여기요,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광경을 본 간호사들은 놀라서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어냈어요. 주사기에는 치사량의 마취제가 들여져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험조사원이 증거를 찾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는 연락이 해왔어요. 당시 저수지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는 제 남편이 뒤에서 차가 굴러가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도 밝혀진 건 두 사람이 짜고서 이복형을 외딴 섬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 보험도 시어머니가 권유해서 든 것이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소름이 꽉 끼쳤어요.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가족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보험을 하나 더 내고 있었고 저랑 이복형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문을 쓰면 감형이 될 거라는 걸 계산하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판사에게 울면서 빌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본다고 얘기만 들었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 잊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지나간 일이라서 담담히 쓰고는 있지만 지금도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제가 그 차 안에서 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차 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이가 저를 살려준 것 같아서 눈물방울 지새우기도 한답니다. 아이와 생명을 맞바꿨으니 이제 좋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해요. 매일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니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실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32 직장인 정태윤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려니 좀 쪽팔리네요. 근데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듣고 저 진짜 개새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였던 김준호는 진짜 인생 개꿀 빨던 놈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금수저였죠. 아버지가 포항에서 철강 관련 사업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받고 BMW 몰고 다니면서 매일 술 쏘고 그랬어요. 부럽기도 하고 좀 얄미웠던 친구였죠. 그런 준호가 졸업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태윤아. 내가 드디어 결혼한다. 너 꼭 와야 돼?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누구랑 결혼하냐고 물었더니 이지연이 알지? 경영학과 그 지연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이.
우리 학교에서 여신이라 불리던 그 지연이요. 키 170에 S라인의 긴 생머리, 오버사이즈 후드티에 레깅스만 입어도 캠퍼스가 뒤집어지던 여자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래 짝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호텔 웨딩이었어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축하해 주러 갔는데 속으로는 인생 진짜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태윤아, 고마워 와줘서? 지연이도 너 많이 반가워하더라. 나중에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준호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죠. 그 뒤에 서 있던 지연이가 절 보고 손 흔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졸업하고 중견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요. 연봉은 3,500 정도. 과장 달기 전까지는 빠듯하게 살았죠. 신림동에 월세 55만 원 반지하 살면서 출퇴근 1시간 30분씩 지옥철 타고 다녔어요. 그땐 여자친구 서지연이랑 3년째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 전 계속 미뤘죠.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벌써 동기들 다 결혼했는데 좀만 더 기다려. 내년에 과장 달면 연봉 오르거든. 그때 전세 자금 좀 더 모아서. 지연이는 한숨 쉬더니 결국 어느 날 오빠,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헤어져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 넌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러면서요. 일주일 만에 카톡 프사 바꾸고 곧 소개팅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허탈했죠. 그래도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월급의 40%는 적금하고 주식도 조금씩 해보고 빚은 학자금 대출 조금 남아 있었지만 착실히 갚아 나갔어요. 이런 생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2이 됐네요. 금요일마다 회사 선배들이랑 회식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보통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는 정도. 가끔 과장님이 기분 좋으면 룸살롱 가자고 하는데 저는 돈 아까워서 늘 빠졌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팀장님이 쏜다고 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팀장님 말 성과금 받았다고 강남 쪽 비싼 노래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술 몇 잔 더 하고 도우미들 불렀죠. 예쁜 언니들 4명 부탁합니다. 매니저가 데리고 온 도우미들 중에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지연이? 맞았어요. 김준호의 와이프 이지연이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처음엔 날 못 알아봤어요. 근데 팀장님이 갑자기 지연이 손목 잡으면서 오늘 너 내 옆에 앉아. 그 순간 미친 듯이 일어나서 끼어들었어요. 아, 팀장님. 제가 이 누나랑 얘기 좀 할게요. 팀장님은 황당해하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지연이 손목 잡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나오자 지연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태윤 씨? 눈이 동그래지면서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는 순간 눈물이 고이더니 제발 준호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부탁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시키려고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죠. 소주 한 병 시키고 조용히 이야기 나눴어요. 사실 준호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지연이가 한숨 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바람 피워요. 지금 회사 후배랑 불륜 중이에요.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거의 같이 살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이는 SNS에서 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주말 브런치 인증샷에 진짜 부럽게 봤는데 우리 결혼 생활은 그냥 인스타 필터 씌운 거예요.
사실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호는 제 외모만 보고 결혼했고 저는 솔직히 돈 보고 결혼했어요. 지연이가 소주잔을 비우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와요. 밤새 연락도 없고. 근데 이혼하자니 위자료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아직은 불리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지연이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지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그냥 준호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생활비 충분히 벌고, 나중에 이혼할 때 독립할 자금도 모을 수 있고, 듣다 보니 지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해 보이던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지연이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점점 더 솔직해졌죠. 태윤 씨, 사실 나 대학 때 태윤 씨 좋아했었어요. 이 말에 정말 놀랐어요. 네? 저를요? 응. 근데 태윤 씨는 날 그냥 여신이라고만 생각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좋아했었다고? 술이 점점 오르면서 지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자고 싶지 않아. 지연이가 많이 취했어요. 포장마차 나오면서 제 팔짱을 꼭 끼더라고요. 그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어요. 우리 근처 모텔 갈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모텔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친구의 와이프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가 먼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뭔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했달까. 태윤아. 처음으로 반말을 하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지연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입술에 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이었죠. 지연이도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매끈한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숨이 막혔죠. 대학 시절 상상만 했던 그 몸이 제 품에 안겨 있다니. 태윤아, 나 너무 외로웠어. 지연이의 말에 더 세게 안아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금지된 관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연이는 이미 화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커피 마실래?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지연아, 어젯밤 일 후회 안 해. 오히려 좋았어.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 뺨에 쪽하고 뽀뽀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의 비밀 관계가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심심하거나 외롭다고 연락하면 저는 무조건 달려갔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만났어요. 주로 강남이나 홍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데이트했고요. 지연이는 노래방 일은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끔 그 돈이 그립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탔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다리 밑으로 피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 입맞춤했어요. 야, 여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아? 지연이의 장난기 있는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었죠. 학교에서 봤던 도도한 여신이 아니라 장난치고 투정 부리고 웃는 생생한 여자였어요. 한 번은 준호가 중국 출장 간다고 해서 지연이네 집에 가게 됐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였죠. 현관문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여기 진짜 사는 거야?
응. 근데 혼자 있으면 감옥 같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집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거실만 제 원룸의 3배는 되는 크기였죠. 욕실에는 자쿠지까지 있더라고요. 자쿠지 한번 써볼래? 지연이가 장난스럽게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은 자쿠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서 끝났죠. 친구의 침대에서 그의 아내와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연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이런 아침이 매일 계속된다면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지연이에게 진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 그녀의 모든 것이 소중해졌죠.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울먹이는 모습까지. 어느 날 홍대 앞에서 맛집 찾다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이 없었죠. 지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 빈 가게 있다. 들어가자. 비를 피해 들어간 곳은 타로카드 가게였어요. 장난삼아 타로를 봤는데 점쟁이가 우리 보고 운명의 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그 말 듣고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들었어? 우리 운명이래.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지연아, 너 준호랑 이혼할 생각 있어? 지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생각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재산분할이 불리해. 적어도 결혼 3년은 채워야. 현실적인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3년 후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지연이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뽀뽀했어요. 고마워, 태윤아. 너밖에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졌어요. 지연이가 연락 없을 때면 못 견디게 초조했죠. 혹시 준호랑 화해한 건 아닐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점점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기 시작했죠. 지연아, 오늘 시간 돼? 보고 싶어. 지금 뭐해? 어디야? 왜 답장이 늦어? 누구랑 있어? 처음엔 지연이도 다 받아줬는데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태윤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어느 날은 약속 시간에 늦게 왔길래 따졌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 감시하는 거야? 내가 누구 만나든 뭘 하든 그건 내 자유잖아.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지연이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집착했어. 그냥 많이 좋아해서? 화해하고 나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점점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만남도 줄어들고 전화도 짧게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태윤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네 아파트로 찾아갔죠. 경비원이 가로막았지만 술김에 고함 지르면서 난리 쳤어요. 지연이 좀 나오라고 해. 내가 할 말 있다고. 결국 경비원들에게 쫓겨났죠. 그날 밤 지연이한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받아줘. 너 없이는 못 살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한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매일 술만 마셨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준호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야, 넌 지연이를 왜 그렇게 대하냐? 걔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알아? 다행히 준호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결국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상사가 불러서 요즘 왜 이러냐. 프로젝트 다 망치고 있다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술도 끊고 운동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대학 동창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준호 알지? 걔 이혼했대. 그것도 회사 후배랑 바람 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 한 달 정도 됐대. 지금은 그 여자랑 같이 산다더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이는 이제 자유의 몸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지연이가 날 원했다면 연락했겠죠. 그녀에게 난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던 남자였을 뿐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죠. 지연아, 이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연락 줘. 당연히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밤 술 한잔 하면서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어요. 처음엔 피하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쳐버렸죠. 태윤 씨, 낯선 존댓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잘 지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어 보였죠. 뭔가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애. 너는? 저도. 그냥 살아요. 이혼하고 강남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신림동에서 원룸구에서 살고 있어요. 거짓말처럼 신림동이라니. 제가 사는 동네였죠. 이혼은 어떻게 됐어? 준호가 재산 절반 정도 줬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지연이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태윤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때 갑자기 연락 끊고 준호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무서웠어요. 이혼할 때 불리해질까봐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건 아니었구나. 지금은 뭐 하고 지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죠. 지연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는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카페를 나오면서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퇴근하자마자 약속 장소로 달려갔죠. 지연이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강남 사모님 같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우리는 신림동 골목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갔어요. 번화가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민적인 곳이었죠.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대요. 내가 살게요. 지연이가 먼저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야, 내가 살게. 됐어요. 이젠 내가 벌어서 쓰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떡볶이와 소주를 시키고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하다고 했어요. 태윤아, 내가 진짜 한심했지? 남의 돈으로 호강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더 멋있어 보여.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했던 예전보다 수수한 모습에 지금이 더 빛나 보였거든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따르는데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태윤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무서워.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너도 날 미워했을 텐데. 제가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연아, 나도 솔직히 말할게. 그때는 진짜 너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집착이었어. 지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그냥 좋아. 예전처럼 환상 속의 여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보게 됐어. 장점도 단점도 다 있는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예전엔 육체적 관계가 먼저였다면 이번엔 마음의 교감이 먼저였죠. 우리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서로 더 존중하면서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는데 비싼 곳보다는 서민적인 곳을 많이 갔어요. 한강에서 치맥 먹고 남산 걷고 동네 영화관에서 팝콘 나눠 먹고 어느 날은 제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 생각보다 아늑하네. 타워 팰리스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연이도 이제 겉모습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가고 있었죠. 관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서프라이즈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둘 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조금씩 모아서 준비했죠. 제주도 바닷가 펜션에서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태윤아,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어요.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진실된 느낌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지연아, 우리 같이 살래?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살자. 근데 내 원룸으로 와. 여기보다 조금 더 넓어. 이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성장했죠. 지연이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살림 노하우를 터득해 갔어요. 함께 산 지 6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지연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찾아왔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이 다 망했대.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사업도 망해가고 있대. 나한테 돌아오자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지연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보야, 내가 왜 울겠어? 준호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고 화가 나서 운 거야. 내가 돌아갈 리가 있겠어? 그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죠. 제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예전에 내가 재산 때문에 이혼을 미뤘다고 했잖아. 혹시 지연이가 제 입에 손가락을 대고 말을 막았어요. 태윤아, 그때랑 지금은 달라? 내가 바뀌었어. 예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달라. 행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사랑해, 지연아. 나도 사랑해, 태윤아.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왔고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지연아,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냐. 다시 돌아와. 내가 다시 부자 만들어 줄게.
참다 못한 제가 준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제 그만해. 지연이는 내 물건이 아니라고.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연이는 많이 놀랐어요.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준호가 지연이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5억을 주겠다고 했대요. 대신 우리 관계를 끊고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조건이었죠. 어떡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솔직히 5억은 엄청난 돈이었죠. 우리 둘이 10년 동안 모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더니 준호야, 제안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이미 행복해. 제발 이젠 그만하고 너도 새 삶을 찾아. 전화를 끊고 지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바보같이. 왜 울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큼 감동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준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론 해외로 사업 확장하러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월급을 모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죠. 강남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히 행복한 보금자리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근처 꽃집에 들렀죠. 장미 한 송이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치마 두른 모습이 너무 예뻤죠. 뭐야? 꽃은 왜?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 진작 물어보지.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따뜻했죠. 신혼여행은 국내로 다녀왔고요. 지금 우리는 평범한 30대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죠. 어젯밤에도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태윤아, 가끔 생각해. 내가 그때 돈 보고 움직였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글쎄, 타워 팰리스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겠지. 응, 난 지금이 더 행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한테 배웠어. 지연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2달 전에 알게 된 우리의 새 가족. 아직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지만 벌써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지연아, 고마워.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나도 고마워. 날 진짜 나로 살게 해줘서.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타워 팰리스에서 보는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급 제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저희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 말 다 한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저의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지요. 나이도 있고 자연스레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로 양가 어른들을 만나는 시간도 갖고 상견례도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여자친구 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고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지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가 참 착해 보이고 선한 사람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결혼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진심으로 전부 축하해 주셨고요. 그렇게 결국 학수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메이크업 샵에서 화장을 하면 금방 헤어진다는 설이 있어서 양가가 다른 곳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실로 갔지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메이크업을 끝냈고 차를 타고 식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식장에 가기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화장을 한 여자친구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에게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너무나 예뻤습니다. 아직 드레스를 제대로 입기 전이라고 이제 드레스만 입고 머리만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고 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요. 저는 일찍 식장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아내를 제외한 처가댁 식구들은 먼저 샵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하객분들이 한두 명씩 오시기 시작했고 30분 정도 지나자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인사드리고 손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아내는 아직 식장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슬슬 왜 신부가 안 보이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고 처가댁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왜 안 오냐고 막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도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만 들리더라고요. 플래너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식 진행하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세요? 새벽 일찍 샵에 가서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은 맞춰서 준비해 주셔야죠, 플래너님. 양가 지금 가족들 난리 났어요. 라고 하니까 플래너님은 지금 큰일 났어요. 메이크업 샵이 발칵 뒤집어졌다니까요. 드레스 피팅하기 전에 신부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얼굴이 상기되셔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신부님께서 긴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10분이 흐르고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흘렀는데도 신부님이 안 보이세요. 막내 스태프들 전부 동원해서 건물을 쥐잡듯이 뒤지고 압구정 일대를 미친 듯이 찾았는데 신부님은 보이지도 않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지금 샵 직원들끼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진짜로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장난하냐고 뭔 소리냐고 물었지요. 제가 플래너에게 진짜냐고 하며 물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장인 장모님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샵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뭐 납치라도 된 거면 어쩌냐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식 진행 10분 전까지 신부가 안 나타나니 웅성웅성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올 것처럼 식은땀이 줄줄 났고 앞이 뿌얘졌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강력수사팀과 실종수사팀 등 수십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몇 번을 정말이냐고 되물었고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고 웨딩홀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하객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며 어리둥절하고 결혼식 날 파혼한 거냐 뭐냐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결혼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여친의 핸드폰 때문에 위치 추적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핸드폰을 2번 켰고 경기도에서 1번 그리고 밤 9시경 강원도에서 1번 켜졌습니다. 강원도에서 핸드폰이 켜지자 장인 장모님은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황급하게 경찰들과 함께 어떤 말을 나누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경찰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사와 함께 장인 장모님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겼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집안에서 저희 여친과 어떤 낯선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기절해 쓰러졌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친이 저와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남자였던 겁니다.
여친은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와 여친은 아주 깊고 진한 사이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네요. 제 여친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유부남 놈은 본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제 여친에게 갔답니다. 아이가 둘 딸린 유부남과 제 여친이 사랑에 빠진 거죠. 여친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장인 장모님은 애 딸린 유부남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시고 그 남자를 잊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 소개팅을 받은 거고 그 중에 걸린 놈이 저였다네요.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 유부남 놈이 결혼 당일 메이크업 샵에서 화장을 받고 있는 제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너 믿고 이혼까지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하면서 개소리를 짓거렸나 봐요. 깜짝 놀란 아내는 결혼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그 남자한테 달려간 거였고요. 이거 정말 미친 여자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너무너무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고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회사 사람들의 부모님 지인들까지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히고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 취재하겠다고 난리치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개막장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딸내미 잘못 키웠다고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지고 마땅히 벌 받겠다고 죄송하다며 완전 통곡을 하셨고 여자친구는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 유부남한테 철석같이 붙여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악마의 눈물, 여친이 흘리는 눈물은 악마의 눈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까지 흔들어 놓았네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장에 오신 하객들과 아내의 회사에 아내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모두 공지하였습니다. 아내가 유부남과 바람나서 이 꼴이 났다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라도 안 하면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3일 내내 잠 한숨 못 자다 결국 마음의 병이 크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헛것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심리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며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여친, 아니 그 지 이기심에 사람 수백 명을 곤란하게 만들고 희대의 사랑에 빠진 척 지 혼자 드라마 찍은 그 쓰레기 같은 전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정신이 완전 나갔다고 하네요. 약간 삔또가 나간 그런 사람. 에휴, 사랑 그놈의 유부남과 함께한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 인생까지 바쳐서 그딴 짓을 했는지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처해서 본인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잠깐 회사를 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이 글을 읽으시면 제 지인분들은 제가 누군지 눈치채실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이 녀석이 인터넷에 글 쓰면서 감정 털어내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계속됩니다.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뒤에 나오는 영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